지금 저 종북주사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이재명이나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탄핵하자고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그 정황이 저것들이 8년 전처럼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서 정권을 탈취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당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걸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막아내야죠는 당위적인 거고, 아미고가 앞장서면 막을 수 있다.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와 비교하면 지금 그때보다 2배, 3배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때는 저 종북주사파들이 과반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180석, 200석을 해야, 200명이 찬성을 해야 비로소 탄핵이 되잖아요. 그거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압도적 다수죠. 192석이에요. 저 좌파들 다 합치면. 국민의힘 8명만 잘 꼬셔서 가면 국회 탄핵이 끝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는 우리 자유파 진영에 있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 62명이 배신을 했거든요. 집단적으로. 근데 지금은 그냥 8명만 배신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8년 전에 김무성이 유승민이 꼬셔가지고 배신하게 만든 저 좌파가 누구냐면 박지원이에요. 근데 박지원이가 지금 다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슬슬 탄핵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보다 상황이 더 위험하다. 그리고 그때보다 더 상황이 위험한 거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시에는 8년 전에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야, 탄핵할 수 있겠다 해서 그냥 탄핵까지 갔어요. 처음에 탄핵 얘기가 나왔을 때는 문재인이가 직접 나서질 않았어요. 그때 이 철딱선이 없는 안철수가 먼저 탄핵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거리 소명하고 그럴 때도 문재인이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나서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당시에는 그 종북 주사파 좌파 단체들도 촛불 들고 뭐 했지만 진짜 탄핵할 거라고는 사실은 걔네들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냥 한번 질러보는 거였어.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8년 전에 박근혜도 탄핵시켰는데 훨씬 약하게 보이는 윤석열 탄핵이야 그 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는 뭐 아니면 말고식으로 했다가 이거 되겠네 해서 그냥 탄핵으로 갔는데 이번 경우에는 탄핵을 안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서 끌어내리지 않으면 지그들이 죽게 돼 있어. 이재명이나 조국이는 이제 감옥 갈 예정으로 돼 있잖아요. 언제 가느냐만 문제지.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조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죽기 살기인 거예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안 시키면 지그들이 감옥에 가는 거고, 뭐 조국이야 2년형이지만 이재명이는 몇 년형이 나올지도 모르는 아주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8년 전에는 뭐 아니면 말고 근데 될 것 같네, 그래서 문재인이가 뒤늦게 나타나서 권력을 탈취했는데 지금은 이재명이나 조국이는 윤석열을 탄핵시키지 않으면 지그들이 죽는다고 하는 아주 절박함을 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보다 2배, 3배 더 위험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탄핵은 2단계잖아요. 하나는 국회에서 200명 이상이 찬성해서 탄핵시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에서 3분의 2 이상의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 심판을 하는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국회 탄핵을 막으면 끝나는 거야. 뭐 헌법재판소까지 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108명이 똘똘 뭉치면 한 서너 명이 배신을 해도 하여튼 104명이 버텼다. 정 안 되면 101명이 버텼다. 7명은 배신했는데 101명은 버텼다. 그러면 어쨌든 탄핵을 막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우리로서는 처절한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해야 될 당의 대표가 한동훈인 거야. 내가 보기에 한동훈이는 우선 이 정도의 위기의식을 느끼지를 못해요. 요즘 하는 말들을 보면 뭐 이렇게 절박함이라는 게 별로 안 느껴지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동훈이가 8년 전에 김무성이 유승민이가 박근혜 탄핵을 할 때도 기본 동의는 뭐냐면 자기들이 대권을 한번 잡고 싶은데 박근혜가 자기들한테 대권 후보 줄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걸림돌이다 싶어서 쳐내버린 거거든. 그리고 이 자들은 자기들이 대권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야말로 헛꿈을 꾼 거지. 그런데 지금 한동훈이가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이의 목표가 당대표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3년 후 대통령이야. 근데 3년 후 대통령을 딱 목표로 잡고 지금 정치를 시작했는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한동훈이가 보기에는 형편없잖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의 대권 도전에는 걸림돌로 인식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쳐내고 가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8년 전에 김무성이나 유승민이가 탄핵 쪽으로 돈 것과 똑같은 이유로 한동훈이가 탄핵으로 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8년 전에 김무성이나 유승민이는 그런 생각을 해도 그거를 대놓고 이렇게 뭐 표하거나 이러질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 찬성표를 던져서 탄핵시켜버린 거거든. 근데 지금 한동훈은 정치판에 들어온 지 뭐 이제 불과 한 10개월도 안 되는데 여러 차례 나는 윤석열과 다른 길을 갈 거야. 이거를 여러 차례 행동으로 메시지로 계속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보다 더 위험하다. 이제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는 국회에서 정말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의결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잘 버텨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선 첫째,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됩니다. 대통령이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직무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노무현도 탄핵당했잖아요, 국회에서. 그때 권한대행을 한 게 고건이에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탄핵 의결 됐을 때 권한대행을 한 게 황교안이에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무것도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 권한대행이지만 자기가 대통령은 아니니까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일들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인사라든지 또는 정말 주요한 외교 문제라든지 핵심적인 국정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자기가 권한대행이니까 법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 탄핵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완전히 국정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국정 마비 상황에서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더 악착스럽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쯤 되면 국회가 탄핵 의결을 했다 그러면 맨날 여론조사 돌리면 자평 여론조사에서 80%, 90% 가까이 탄핵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박근혜 때도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여론에 휩쓸려서 판결을 하게 돼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헌법재판관에 최소한 3명은 반대였다라고 확실하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헌법소장이 그만두고 나서 박한철이 8명밖에 없을 때 확실하게 3명이 반대하면 5명 찬성해도 끝나는 거거든.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결과를 보세요. 8명 전원 탄핵으로 가잖아. 이게 헌법재판관들이에요. 이번에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당하면 일단 몇 달간은 대통령이 없는 상태가 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결국은 대통령 탄핵 쪽으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파면돼요. 그리고 나서 2달 있다가 새 대통령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이재명이가 감옥에 가거나 조국이가 감옥에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조국이는 혹시 감옥에 갈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재명이는 그때까지는 감옥에 안 가요. 1심에서 유죄가 나도 항소심이 있고 대법이 있고 제1야당 대표고 170석 가까운 국회의원을 지 마음대로 막 손짓 하나로 움직이는 걸 어떻게 감옥에 보내요. 사법부가. 유죄를 때려도 법정 구속을 못 시킨다고. 그러면 그때까지 이재명이는 살아있는 거잖아. 그런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져. 그러면 우리 쪽은 한동훈이 아니라 한동훈의 할애비가 나와도 이길 수가 없어요. 완전히 자유우파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이재명이가 문재인이보다도 더 쉽게 권력 탈취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시대가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문재인 때는 절반쯤 망가졌어요. 그걸 우리가 어쨌든 광화문 국민혁명을 통해서 끌어내리고 정권 교체를 했잖아요. 정권 탈환을 했잖아. 이재명이가 5년간 만약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문재인이가 망가뜨린 절반쯤 망가뜨린 거 완전히 다 망가뜨릴 겁니다. 완전히 망가뜨릴 거예요. 아주 철면피한 자고 뻔뻔하게 이를 데 없는 자고 그리고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자기 때문에 문재인보다 훨씬 더 사악한 자죠. 이런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서 5년간 어떤 짓을 할 거냐 되게 예상해 볼 수 있어요. 북한한테는 완전히 납작 엎드릴 거고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할 거예요. 중국이 하자는 대로 할 거야. 중국 대사 그 국장급도 안 되는 그자 앞에서 이러고서 10분 가까이 훈계를 들은 게 이재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별명이 리짜이밍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하자는 대로 할 거라고. 북한 하자는 대로 할 거라고. 우리 군 안보 시스템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9.19보다 더 심한 조약을 남북 간에 맺을 거예요. 근데 막을 방법이 없어. 국회는 170석, 192석의 좌파가 장악하고 있지
대통령은 이재명이지. 하루에도 여러 수십 개의 악법들을 만들어내면 대통령이 계속해서 공표할 거란 말이에요. 한미관계는 완전히 파탄 날 거고, 지금 안 그래도 막 죽창가 들고 친일 선동하고 있는 저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한일 관계는 그 다음 날로 끝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더 심각한 것은 이번에 25만 원 같은 거 있잖아요. 이자가 그걸 한 번으로 끝내겠어요? 문재인이가 5년 동안에 400조 국가빚을 써갖고 퍼날랐는데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한 1000조 가까이 국가빚 얻어서 뿌릴 것 같아요. 그럼 뭐 베네수엘라가 따로 없지. 우리 완전히 거덜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그동안에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문재인이가 했던 행태와 주장을 가지고 추론을 해보자면 대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렇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출발이 국회에서의 대통령 탄핵이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재명이건 조국이건 대통령 되기 전에 감옥부터 가야 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자기들이 먼저 죽을 것 같으니까 비정상적인 방법. 대통령 탄핵해서 끌어내리고 대통령 선거를 당겨서 자기들이 감옥 가기 전에 대통령이 되겠다.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대통령 탄핵 쪽으로 분위기를 쫙 모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좌파 단체들이 촛불 들고 윤석열 탄핵을 슬로건으로 해서 플래카드 들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첫 출발이 뭐냐? 그 첫 출발이 해병대 특검법이에요. 그 첫 출발이. 대통령이 외압을 가해서 수사에 영향을 줘가지고 임성근이라는 자를 구명하려고 했다. 더구나 그 고약하게도 그 구명 압력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 이 프레임이거든. 그건 다 팩트가 아닙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우선 경찰 수사를 통해서도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곧 발표하겠지만 뭐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도 이 자들이 특검을 하면 그게 뭐 무슨 특검이건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건 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이건 일단 특검으로 누군가가 임명이 되면 그러면 그 특검은 자기도 성과를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감찰관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대들었거든. 일단 그 자리에서 지가 살려면 또 박근혜 대통령 특검할 때 대통령이 2명 중에 1명을 선택했는데 그게 박영수잖아요. 박영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가 아니에요. 안철수 당에서 추천한 특검 후보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추천보다는 안철수 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좀 낫겠지 생각하고 박영수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막상 보세요. 그 박영수가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뭐 대법원장이 추천하면 좀 나을 거야.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순진한 얘기예요. 예, 중고등학생만 돼도 그 정도 순진하지 않아. 초딩 수준의 생각이에요. 제가 보기에. 일단 이 특검이나 프레임에 들어가면 안 돼. 지금 제가 2달째 그걸 떠들고 있는데 여전히 한동훈이는 그 제3자 특검 이걸 갖고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 눈에는 한동훈이가 진짜 막 그 연못 옆에서 노는 어린애처럼 보인다니까. 그런 위기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난 8월 15일 광화문 국민혁명을 했어요. 이게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아무리 국민의힘이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을 손절한다고 그러고 자유파 유튜브를 구글하고 매도를 해도 국민의힘 때문에 우리가 이거 한 거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3년 후 우리 자유파가 정권 재창출할 수 있고 그래야 저 종북주사파와 확실하게 싸워서 종북주사파를 척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국민의힘이 아무리 양에 안 차고 미워도 국민의힘 때문에 해야 될 일을 안 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으로 다시 추스리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8월 15일 광화문에 갔더니 한 10만 명 모였더라고요. 그 땡볕에. 경찰 추산 2만이라고 발표가 됐는데 제가 광화문에 우리 국민혁명은 하나 빠지지 않고 다 나가서 취재하고 그랬잖아요. 제 그런 취재 경험으로 비춰보면 최소 10만 정도는 광화문에 모였어요. 그 땡볕에, 그 염천에. 왜 그렇게 모였겠어요? 국민의힘을 믿고 한동훈이 잘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로 안 보여요. 지금 국민의힘 믿을 수 없고 한동훈이 믿을 수 없고 너무 위험하니까. 근데 대통령은 지켜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다시 떨쳐 일어난 거거든요. 아까 아미고가 나서서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그러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자유파 진영이 2년 전에 대통령 선거 이기고 난 다음에 굉장히 느슨해졌어요. 2019년에 광화문에 모였을 때는 그야말로 처절하게 모였거든. 그러니까 그 엄동설 안에 수천 명이 광약교회를 지키면서까지 투쟁한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2년 전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다음에는 어쨌든 우리 자유파가 다시 정권 탈환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들 좀 느슨해진 게 있어요.
당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자유우파들까지 좀 느슨해졌어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 선거에 이겼는데 왜 유튜브 구독자가 떨어져?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는데 왜 후원금이 떨어지냐고. 아이고 뭐 우리 이제 다 됐다. 뭐 내가 이제 안 나서도 되겠지. 다 그런 이유 있는 느슨함이죠. 근데 대통령과 정부와 당이 잘해줬으면 우리가 좀 느슨하게 손 놓고 있어도 돼. 3년 후 대선 전에 다시 떨쳐 일어나면 돼.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제가 아까 쭉 설명드린 그런 이유로 지금 나서지 않으면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미고 회원들부터 정말 각오를 다시 하시고 3년 후 정권 재창출을 확실하게 우리 손으로 할 때까지는 쉴 수 없다. 긴장을 풀 수 없다. 그렇게 재무장 해주셔야 된다. 제가 우리 아미고 회원들한테 그런 말씀 드리려고 지금 다시 전국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네, 제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질문과 의견을 지금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한동훈이를 쫓아내는 게 제일 지금 시급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한 10개월 전에 김기현이 물러난 다음에 비대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여러 차례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한동훈을 적대적으로 생각해서가 아니고 한동훈이라는 신상품을 비대위원장으로 쓰면 안 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동훈은 선대위원장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비대위원회는 당의 모든 당무, 온갖 꾸준히 일을 다 맡아야 돼. 그리고 공천이라고 하는 과정을 해치워야 되는데 이 공천이라고 하는 게 정말 손에 온갖 피를 묻히고 온몸에 피칠갑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신상품을 그렇게 오염시키고 일회용 반창고처럼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비대위원장, 온갖 꾸준히 일을 할 비대위원장은 좀 정치 경험이 있는, 그러면서도 국민적으로 좀 신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원희룡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을 한 거고, 대신에 한동훈은 신상품이니까. 그런데 일종의 그 한동훈 신드롬 같은 게 당시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쓸 수 있는 자리는 선대위원장이다. 선대위원장은 선거 한 달 전에 선거를 지휘하는 일만 하면 되거든. 전국 유세를만 다니면 되거든. 복잡하고 막 피튀는 이런 공천 같은 일은 경험이 많고 노련한 원희룡이한테 맡기고, 한동훈은 그야말로 우리 자유파의 일종의 아이돌 같은 이런 그 이미지를 가지고 전국 유세를 다니면 된다. 그러면 윈윈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총선을 이겼을 거예요. 공천 파동 같은 거 안 했을 거니까. 이기면 어떻게 되냐? 그 공의 70% 80%는 선대위원장인 한동훈의 몫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 원희룡이 비대위원장 잘해서 이겼다고 얘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요. 한동훈 선대위원장이 선거를 잘 치러서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한동훈의 정치적 자산이 되는 거거든. 제가 그렇게 10개월 전에 정말 수십 번 제가 방송에서 논평을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10개월이라서 이제 우리가 한동훈을 볼 만큼 본 거예요. 공천 과정에서의 그 수많은 파행, 또 무능, 그리고 오로지 자기 정치만 생각하는 그 협량함. 그런데도 어쨌든 대권을 꿈꾸는 그런 이 한동훈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동훈 세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전히 한동훈을 무슨 아이돌처럼 생각하는 이 열광적인 팬덤, 소수지만, 그래서 거의 그 행태가 개딸 수준으로까지 지금 천박하게 전락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 봤기 때문에 사실 저나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한동훈에 대한 기대를 접은 지 꽤 오래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은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비대위원장은 10개월 전의 일이고, 그리고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불과 2달 만에 다시 전대 도전한 것이니까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격이긴 하지만 어쨌든 63%가 지지해서 당대표가 된 지 불과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지금 끌어내리자, 이거는 너무 좀 시간적으로 빠르다. 이런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어쨌든 한동훈이가 정치 경험이 없이 뛰어들어서 많은 좌충우돌과 실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이게 정치가 이런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뭐 머리가 좋다면서, 난 안 만나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뭔가 학습한 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지도 모른다. 제가 그런 기대가 여전히 요만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물러가라, 쫓아내자, 제가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이 특검법 관련해서는 이게 너무 위험한 짓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저께 칼럼에서도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해병대원 특검법이라는 프레임에 빠지지 마라. 그냥 한 번 욕먹으면 된다. 내가 몇 달 전에 제3자 특검법 주장한 거는 내가 정치 잘 몰라서 그랬다. 내가 저 더불어민주당이 그 정도로 독하게 할 줄은 내가 몰랐다. 근데 막상 당대표가 돼서 보니까 야, 이 사람들을 이거 큰일 나겠다 싶다. 그래서 나 제3자고 뭐고 간에 나 이제 특검법 반대다. 이렇게 선언하면 한 2, 3일 동안은 이제 야당이 집중 공격하겠죠. 그걸로 끝나는 거야. 대신에 한동훈이가 욕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저부터도 적극적으로 제가 한동훈이 지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같은 심정이실 거 아니에요. 잃는 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얻는 게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한테 그렇게 선언해라. 또 제가 토요일 날 칼럼에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8월 말에 총선 백서가 이제 공개된다 그러는데 그 내용이 이미 일부 나왔는데 보면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백서에 실린단 말이에요. 물론 한동훈이라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한동훈의 잘못이고 책임이라고 하는 걸 알만한 정도의 백서는 나올 거예요. 근데 완곡한 표현으로 나오겠지만 그러나 정치판이라는 게 딱 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게 한동훈이 얘기구나 하는 걸 아실 정도의 백서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동훈이가 이걸 가지고 내가 억울하다. 그건 그때는 이랬고 이건 이렇다라고 이제 설명하려고 시작하면 이제 다시 총선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갖고 공방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동훈이는 자기 밑에 장동혁이한테 책임을 밀 수는 없잖아. 그렇죠? 공동선대위원장인 원희룡이나 나경원이도 책임이 있다고 한번 주장했다가 호되게 혼났잖아.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그 책임을 떠넘길 수가 없어.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어. 대통령. 대통령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 말고는 한동훈이가 논쟁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대통령과 당 여당 대표 간에 정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갈등과 논쟁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빤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논평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총선 백서, 총선 패배 원인을 규명하는 백서이기 때문에 당시 비대위원장을 맡고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한동훈이가 불편한 얘기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백서가 공개될 때 한동훈이가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는 당의 공식 기구고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만든 기록이므로 나한테 불편한 얘기가 많이 있지만 내가 존중한다. 그리고 백서에 나오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당을 일대 혁신하기 위해서 나부터 앞장서겠다. 이렇게 선언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그거 갖고 누가 또 시비를 거냐고. 한동훈이가 스스로 총선 직후에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고 그러고 물러났잖아요. 그럼 모든 책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가 백서에 나와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존중한다. 받아들이겠다. 이걸 어떻게 고칠 것인가가 내가 앞으로 당대표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함께 하겠다. 이래버리면 되는 거야. 이거를 내가 아니고 윤석열 책임이야, 김건희 책임이야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한동훈이한테 강력하게 촉구했어요. 앞으로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한동훈의 행태는 또 한동훈 주위에 있다고 알려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자들의 생각과 행태는 제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는 것을 예고케 합니다. 그렇다면 비록 한 달밖에 안 된 대표라도 그런 식으로 사태가 전개되면 칠 수밖에 없다. 아직은 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되면 전면전을 할 수밖에 없다. 이준석이 쫓아내는데 한 1년 걸렸고 김기현이 끌어내리는데 한 6개월 걸렸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전면전으로 들어가면 한동훈 끌어내리는데 한 2달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이제 다 알 만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 어쨌든 한동훈도 우리 자유파의 자원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여전히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걸 왜 우리 스스로 이렇게 완전히 끌어내려서 죽여야 되냐. 그런 사태를 만들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사태를 만들지 않도록 한동훈이 그 두 가지 문제에 관해서 제 의견을 들으면 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한동훈이가 제일 어려워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쉬운 길이 있다고 제가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다시 한번 촉구하는 거예요. 이건 한동훈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제안하는 거다. 가장 쉽고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길이다. 이렇게 하면 자유파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다시 한동훈을 지지하고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도
한동훈도 국민의힘 그리고 자유우파도 윈윈하는 길이 있다. 어려운 거 없다. 결단해라. 제가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지켜봅시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오늘 혼란스럽거든. 사실은요. 고 박사님 말씀 듣고 한동훈 대표의 어떤 그 부당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익히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당 대표 그 선거를 통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잖아요. 잘못한 점은 분명히 그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결국 당 대표 중심으로 단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이 똑바로 가려고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뭔가 하면 한동훈 대표를 키운 사람도 결국 대통령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내외 쪽에 그 여러 가지 언론에서 말이 많잖아요. 탄핵 이야기 나오는 것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문제도 그렇고 특혜를 받고 가는 것처럼 야당에 오히려 그 먹잇감이 되는 언론의 그 먹잇감이 되는 이런 걸로 가는 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또 그 비판만 하지 말고 오늘 우리끼리 싸우다 보면 알겠습니다. 야당의 네.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분명해야 될 몇 가지 팩트가 있어요. 우선 김건희 여사는 수사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거는 사건이 안 된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상황이에요.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10년 전에 끝난 사건인데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할 때 문재인이하고 조국이하고 추미애하고 박범계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죽이기 위해서 그 수사를 다시 끄집어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4년 전입니다. 2년간 윤석열을 죽이기 위해서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못 찾아냈어요. 기소도 못했어. 그런데 그 사건을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지난 정권에서 종북주사파 정권에서 넘어온 사건에서 특히 대통령 부인이 관련된 사건이잖아. 들여다보고 이게 2년 동안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못 찾았다. 국민권익위가 이거는 범죄 성립이 안 된다 했으면 검찰 자체적으로 사건 종결을 해야 돼요. 사건 종결을 해야 된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 종결을 2년 동안이나 안 하고 질질질질 끌었던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이에요. 자, 수사 여러분들 혹시 뭐 그러실 일이 없으셨겠지만 혹시 수사 받아보신 적 있어요? 경찰이나 검찰. 저는 저 종북 주사파 정권이 열대 차례 고소를 하는 바람에 문재인 정권 때 계속해서 경찰 끌려가고 검찰 가서 조사받고 했어요. 이게요, 검찰의 수사권, 경찰의 수사권은 누구를 불러다가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하는 거 굉장히 잘못된 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시대예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이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하는 걸로 괴롭히는 경우는 별로 없어. 그게 아니고 진짜 괴롭히는 건 죄가 없는데 사건 종결을 안 하는 거야. 사건 종결을 안 하면 계속 수사 중인 거야. 여러분들이 그냥 고소를 당했어. 경찰이 불렀어. 한번 갔어. 진술을 했는데 그리고 안 불러. 근데 종결되진 않아. 서너 달 있다가 잊을만 하면 다시 오래. 또 한 6개월 있다가 잊을만 하면 또 다시 오래. 이게 미치는 거거든. 이거는 김건희 여사한테 저 종북주사파가 2년씩이나 한 거예요. 그리고 기소도 못했어. 아니, 윤석열 총장을 죽이려고 한 수사인데 뭐라도 있었으면 그때 기소했겠죠. 기소를 못했어. 정권이 바뀌었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한동훈 법무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원석 검찰총장, 2년 동안 이걸 사건 종결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수사할 필요도 없는 사안인데 이창수가 서울지검장으로 와서 이 사건을 종결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사건 종결을 위해서 필요하니 한 번만 나와주세요 한 거야.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 측이 이건 사건 성립이 안 되는데, 입건이 안 되는데 왜 나가서 수사받냐? 싫다, 못한다 그랬다고. 그래서 검찰이 이런 경우에 하다못해 국회의원이나 동네 시장 군수를 소환할 때도 다 조율을 하잖아. 사전에 다 조율을 하잖아. 그냥 일방적으로 나오라 그러지 않거든. 저 같은 사람 부를 때도 언제까지 나와주시면 좋겠다. 아, 내가 방송 때문에 그날 나가기 어렵다. 그럼 언제가 좋겠냐, 이렇게 조율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찰서로 나와달라 그래. 아, 내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못 나가겠다 거기는. 그러면 출장조사 방법이 없냐, 내가 이렇게 한다니까요. 일반인인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한다고요. 대통령 영 부인이야, 현직. 저 권양숙이 그냥 전 대통령 부인이었다는 이유로 지가 편한 데 가서 조사받잖아. 그것도 수사야, 수사. 그 조사가 아니라.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변호사가 안 된다고 한 거를 김건희 여사가 너무 정치적으로 부담이, 대통령이 커지니까 한번 나가서 직접 대면 수사 받으면 종결이 될 것 같으니까 김건희 여사가 자청해서 아, 내가 수사 받겠다 그러. 이렇게 해서 대면 직접 수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야. 현직 대통령 부인이 사건도 안 되는 걸로 검찰로부터 직접 대면 수사를 10시간 넘게 받은 건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그러면 이원석이 이게 최소한의 양식이 있으면 2년 동안이나 사건 종결을 마땅히 해야 될 자가 안 하고 질질 끌었는데 이창수가 총대 메고 했으면 서울지검의 당당한 수사 결과에 대해서 내가 신뢰한다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근데 이자부터가 국민 눈높이가 어쩌고, 검찰이 왜 국민 눈높이를 따져? 법을 따져야지. 이자가 먼저 이렇게 치고 나오니까 이원석이랑 절치는 관계지. 한동훈이가 국민 눈높이 갖고 얘기한 거야. 야당에서 먼저 공격했다면 또 몰라. 여당에서 먼저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봐라, 너네 당 대표, 너네 검찰총장까지도 검찰 청사로 안 나오고 특혜 수사 받았다고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고 얘기하지 않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한동훈이가 지금 하는 짓이 그런 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대통령령 부인은 대통령 경호실법에 따른 경호 대상이에요. 어딜 가든지 사전에 경호실이 가서 다 위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고 체크하고 배치하게 돼 있거든. 전직 대통령들이, 현직 대통령은 검찰청사에 나간 적이 없어요. 전직 대통령이 검찰청사에 나가서 수사 받을 때 그 사례가 있어. 그날 오전 검찰청 모든 업무를 중단시켰어. 이게 검찰청이라는 게 이 범죄 혐의자들이 들락거리고 민원인이 들락거리고 그런 데 아니에요. 전직 대통령이 검찰청사에 수사받으러 나가는 순간 엄청난 경호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그 과정에서도 무슨 불상사가 터질지 몰라. 그래서 전 대통령의 경우에, 이명박 대통령 경우에 아예 검찰청사를 한나절 문을 닫아버렸어.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날 사건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수많은 민원인들이 다 피해를 본 거야. 영문도 모르고.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도 너무 그게 리스크가 크니까, 만에 하나 뭔가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자기들 책임이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경호와 안전이 보장된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출장 수사를 한 거예요. 면대면으로. 이걸 가지고 특혜를 해. 저는 김건희 여사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그야말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하고 생각이 다르실 수는 있는데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역차별을 받지 무슨 특혜를 받았냐.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여사, 무슨 특혜를 받아? 불이익을 받지. 가석방이라고 하는 건 일반 형사범의 경우에는 기한이 되면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가 들어가. 수용생활을 모범적으로 하면 가석방에 다 포함이 돼. 그런데 대통령의 사위,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라는 이유 때문에 일반인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가석방이 당연히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혜받았다는 그 욕 들을까봐. 그래서 자기 딸인 김건희 여사, 사위인 윤석열 대통령한테 부담 줄까봐 최은순 여사가 스스로 나 가석방 심사 안 하겠다고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면 2달 전에 나왔어야 될 사람이 가석방 심사를 한 번 더 받고 한 번 더 받고 해서 나온 거거든. 이건 역차별이지 특혜가 아니잖아요. 팩트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 팩트를 정확하게 알릴 책임이 검찰 수사 경우에는 검찰청장이 갖고 있는 거예요. 검찰총장이. 이원석이가 지가 직접 얘기하기 어려우면 대변인 시켜서, 대검찰청에 대변인 시켜서 사실관계가 이렇다. 역대 대통령 또는 대통령 전 부인들의 경우에는 사례가 이랬다. 우리가 이것은 김건희 여사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했다.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하고 집권당에서 그걸 열심히 떠들어대야지. 이것들이 먼저 대통령 공격하고 김건희 여사를 공격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자유우파가 어떻게 저것들을 믿냐 말이에요. 이준석이 우리가 잘 끌어내렸습니까? 잘못 끌어내렸습니까? 그거 당대표였어요. 합법적으로 선출된. 그렇지만 정 아니다 싶으니까 끌어내린 거 아니에요. 김기현이는 뭐 그냥 길 가다 죽었어요, 대표? 어쨌든 합법적으로 선출된 거야. 근데 아니다 싶으니까 끌어내리는 거거든. 나는 한동훈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끌어내리자고 내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한동훈이가 살 길을 내가 계속해서 제시해주고 열어주고 있는 거야. 그런데 거듭해서 죽는 길로 가면 혼자 죽으면 모르겠어. 다 죽는 길을 가면 말려야지. 그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한동훈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후부터 한동훈이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비판하는 논평을 시작했어요. 그때는 그야말로 정말 선의의 좋은 수준의 비판이었어요. 제가 처음 한동훈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평을 한 건 이거예요. 과유불급. 말이 좀 너무 많은 것 같다. 비대위원장은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의힘이라는 당에는 법과 같은 거다. 말을 좀 무겁게 하는 게 좋겠다. 그거 했다고 한 딸들이 달려들더라고. 그거 했다고. 한 딸들이 뭐 그냥 유튜브마다 들어가. 아니 그거 했다고 달려들더라고. 그래서 이 자유파 유튜브 중에 한 90%는 다 한동훈이 똘마니가 다 됐어. 전당대회 때 보면. 예? 그리고 그 한동훈의 그 강성 지지자들, 저는 뭐 개딸과 같은 수준의 한 딸로 부르고 싶지 않아요 아직. 하여튼 이 사람들이 한동훈 비판하는 유튜브마다 찾아다니면서 좌표 찍고 온갖 공격하고 TV는
지난 6개월 동안 엄청나게 공격받았어요. 구독한 사람들 우리 고성범 본부장한테 그냥 조용히 탈퇴하는 게 아니야. 고성범 본부장한테 전화해 갖고서 온갖 욕을 하면서 협박하면서 문자하면서 그렇게 하고 떨어져 나가고 뭐 만만해원 했던 사람들 뭐 그걸 무기로 해서 막 고성범이한테 협박하고 고성범이가 보통 하루에 150통에서 200통 전화를 받아요. 저 사람이 하는 일이야 그게. 전국에 있는 2만여 명의 아미고 회원들 모두가 다 문제가 있으면 고성범한테 전화해. 최근 몇 달 동안 그 전화의 상당 부분이 한동훈 지지자들이 고성국 TV, 고성국이를 욕하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도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감정적으로 격앙될 거 아니에요. 고성범이가 이 얘기를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나한테 안 했어요. 늘 표정이 안 좋은데 내가 왜 그러냐 물어보면 별거 아니다 그러고 넘어가더라고.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비로소 그동안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구독자 몇백 명이 빠져나갔다. 만만해온 몇백 명이 빠져나갔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런 내용이고 아주 심하게 욕하고 협박하면서 빠져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정상이에요? 한동훈 지지자들이 고성국이를 그렇게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겁박할 수 있어요? 제 개인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고성범위가 일체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데 영향받지 않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그동안 해왔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제가 지금 아미고 현장 모임을 계속 하잖아요. 지난번에 금천, 구록 정말 어려운 지역에서 아미고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무려 3분인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한동훈을 너무 세게 심하게 비판하는 것 같아서 자기가 구독 취소하고 만만 후원 회원도 끊었다. 그런데 한 2달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리고 한동훈이 어떻게 하면 한동훈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사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봤는데 6개월 전, 8개월 전, 10개월 전 그리고 2달 전 고 박사님이 왜 그렇게 한동훈을 경계했는지를 이제야 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다시 구독하고 다시 후원하겠다고 나왔다. 최근 들어서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준석이 쫓아날 때는 이런 홍역 안 치른 것 같아요? 이준석의 지지자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까? 우리 당의 20대, 30대는 거의 대부분 이준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준석이 쫓아내려고 1년 이상 싸웠잖아요. 그때 고성국 TV 똑같이 당했어요. 김기현이 때는 뭐 김기현이가 조용히 물러간 것 같습니까? 그때는 아예 댓글 부대가 고성국 TV 좌표 찍고 구글에다가 고성국 TV는 포르노 하는 데고 맨날 욕하는 데니까 이거 중지시켜야 된다고 신고하는 운동을 저것들이 보였어요. 우파끼리. 그거 버텨냈어요. 제가 고성국 TV를 시작한 이유가 자유우파로서 여러분들한테 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저 지상파 종편이 전부 나를 쫓아내고 프로그램을 없애니까 유튜브밖에는 길이 없어서 제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구독 끊겠다는 게 협박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후원 끊겠다는 게 협박이 아니라고. 처음부터 동기가 돈 버는 데 있었으면 그게 협박이 되지. 저는 전혀 질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막대 먹은 짓을 할 때 제가 더 격렬하게 합니다. 저는 한동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일말의 여지를 두고 조언하면서 지켜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무한정 기다릴 수가 없어. 왜? 한동훈 중심으로 시간표를 짜면 안 돼.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우리가 시간표를 짜야 돼. 나는 자유우파 전사로 지금 활동하는 거고 한동훈이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키지 않으면 3년 후 정권 교체는 한동훈이가 아니라 한동훈 해리비가 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8년 전에 뼈저리게 겪었잖아. 한동훈이가 됐든 원희룡이가 됐건 오세훈이가 됐건 홍준표가 됐건 누가 3년 후에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자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우선 해야 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거라고.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한동훈이를 두둔하거나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결국에는 한동훈이를 임명한 사람도 대통령이고 이원석이를 검찰총장 시킨 사람도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 들어보면 그분들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보수가 분열되고 좀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대통령 본인은 그러면 잘못이 없나 그지? 알겠어요. 그래서 본인이나 본인 영부인 때문에 이 지지도 떨어지고 우리가 아무리 힘을 모아봐도 백 빠져서 일하는 맛이 안 나거든요. 예. 우리가 좀 정당한 아미고도 좀 비판을 해줄. 제가 답변 드릴게요. 예, 좋은 질문이세요. 우리 자유파가 지금 말씀하신 저런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표현을 못할 뿐이지. 그래서 아주 용감하게 그런 표현을 질문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은 검찰 아닌 데서 구할 수가 없어요. 문재인이가 어디 법대 교수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적은 있지만
그거는 아주 이상한 경우고 대개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을 해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검찰을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총장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일 믿을 수 있는 검찰 출신으로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이원석이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어요. 두 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이 잘못됐다. 이거 우리가 비판해야 돼. 아,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못 보냐? 이거 정말 우리가 부글부글 끓는 마음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방송에서. 아,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못 보냐? 두 번째, 이 자들이 배신한 부분도 정확하게 지적해야 돼요. 한동훈이하고 이원석이가 대통령을 배신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정권이 새로 들어서잖아요. 정권이 새로 들어서면 지지율이 되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정권이 새로 들어서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두 개인데 뭐냐? 하나는 대통령 선거 때 그 후보를 찍어서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아요. 똘똘 뭉쳐 있어. 이제 우리가 고생고생해서 대통령 뽑았으니까 저 대통령 우리가 지켜줘야지. 더 모이지. 거기에 더해서 요 찍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기권했던 사람들이나 중도층이 있어. 이 사람들도 기왕에 윤석열이 대통령 됐으면 좀 국가경영 잘해줬으면 좋겠다. 힘 좀 줘야지. 이렇게 해서 선거 때는 안 찍어도 지지율 조사에서는 윤석열 지지를 다 파게 돼 있어요. 이래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한 달, 두 달 사이에 지지율 조사를 해보면 대통령 선거 때 얻었던 표보다 지지율이 10%, 20%는 더 나오는 게 정상이야. 역대 대통령들 다 그랬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또 한 가지는 전 정권의 적폐를 과감하게 사법 처리하고 적폐 청산을 하는 거예요. 그게 통쾌하고 시원하거든. 우리 국민들이 알 거 다 알잖아. 문재인 정권에서 누가 나쁜 짓 많이 했는지 알잖아. 그거를 윤석열 정부가 과감하게 도려내서 감옥에 보내고 사법 처리를 해요. 그러면 통쾌하니까 박수치게 돼 있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일을 누가 하냐? 대통령이 직접 합니까? 대통령 수사권이 없어요. 검찰총장한테 수사하라고 지시도 못해요. 그렇게 하면 법에 걸린다고. 그럼 이 일을 누가 하냐? 전 정권의 적폐 수사를 누가 하냐 말이에요. 문재인이가 귀순한 어부 두 사람 그냥 강제 북송시켜서 죽게 만든 일, 해수부 공무원 학살당해서 시신 훼손됐는데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그거 우리 문재인한테 있다고 다 생각하잖아요. 그 사건 수사하는 일, 울산 선거농단 사건 수사하는 일, 원자력 그 원전 1호기 그거 갖고 경제성 조작한 그 사건 수사하는 일 뿐만 아니라 문다에 관련해서 김정숙 관련해서 온갖 부패 비리 혐의들이 계속해서 제기됐잖아요. 그런 거 수사하는 일, 그거를 해내야 윤석열 잘하네 가 되는 거야. 그걸 역대 정권이 정권 바뀔 때마다 쭉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일을 누가 하냐? 그 일의 최고 책임자는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리고 그 일의 실무 책임자는 검찰총장입니다. 한동훈이하고 이원석이가 그걸 잘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 일 잘할 거라고 믿어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원석이 임기 다 되오잖아. 2년. 한동훈이는 법무부 장관 1년 반 동안 하고 그만뒀잖아. 이 둘이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하면서 문재인이 손끝 하나 못 댔어. 이재명이 손끝 하나 못 댔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데리고 있던 애들 중에 제일 특수통검사로 수사 잘한다고 생각해서 하나는 법무부 장관, 하나는 검찰총장 시켜놓고 맡겼는데 아무것도 안 된 거야. 배신당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 너네 월급 잘 받고 잘 지내다가 은퇴해라 이러고 법무부 장관 주고 검찰총장 줬겠어요? 대통령이 배신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2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 뽑을 때 진짜 막 열광적으로 좋아서 뽑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다수는 어떻게 뽑았습니까? 다수는 그래도 저 윤석열 특수통검사 뽑아놓으면 딴 건 몰라도 이재명이 조국이 문재인이는 제대로 손보지 않겠냐 이러고 뽑아준 거잖아. 그게 안 됐잖아. 누구 책임이냐고. 그것의 직접적 책임은 한동훈이하고 이원석이라고. 물론 그 둘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인사를 잘못한 대통령의 책임이 있어. 근데 20년 동안 밑에 데리고 다니면서 제일 수사 잘하고 제일 믿는 그런 부하 직원들이었는데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야.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동훈이 이원석의 책임을 물을 때 늘 하는 말이 그럼 그런 사람은 왜 인사했냐 그러는데 대통령으로서 그 이상 어떻게 인사를 하냐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올리고 이원석이 검찰총장 올리기 위해서 그 위에 선배 서너 기를 다 옷을 벗겼는데 얘네가 기수가 낮잖아. 그 정도로 정말 혁명적 결단을 해서 한동훈이 검사장도 안 지낸 한동훈이를 법무부 장관으로 시키고 이원석이를 총장 시켜서 해봐 했는데 여기서 배신당했어.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 못 봤다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연 이 얘기로 이자들의 잘못, 이자들의 사실상의 배신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는 사실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누워 침 뱉는 꼴이 돼서
하고 싶지 않지만 질문을 하시니까 상황은 이렇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얘기는 이쯤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자꾸 오래돼서 참 죄송스러운데요. 미담 사례를 좀 시켜가는 차원에서 그러세요. 우리 고성국 박사님 또 고성국 유튜브 때문에 이게 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체류형 쉼터가 요즘 앞에 농림부에서 발표를 했죠. 네. 우리 이전에 우리 고성국 TV에서 농막 가지고 사실을 이슈화 시킨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논평을 한 서너 번 했습니다. 예, 농촌이 동공화되고 또 이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우리 고성국 박사님이 농막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셔가지고 이 자체가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다시 이제 체류형 쉼터로 우리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우리 고성국 박사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죠. 정황근 장관이었는데 제가 정황근 장관을 직접 거명하면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한 서너 번 했습니다. 근데 이 정황근 장관이 정황근 맞죠? 이 장관이 총선에 나왔어요. 천안에. 그래서 제가 우리 후보 그 현장 인터뷰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정황근 장관한테 사과했어요. 그래서 사과했더니 정황근 장관이 그때 고성국 TV가 강력하게 문제 제기한 것을 계기로 전면적으로 농막 문제를 재검토하게 됐고 지금은 아니지만 얼마 있다가 좀 더 진전된 대안이 발표가 될 겁니다.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또 장관을 그만둔 입장이니까 그게 이번에 나온 체류형 그걸로 전환이 돼서 저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심용섭입니다. 아까 그 고성국 박사님께서 이제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것이 그 대통령 그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얘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될 때 그거 참 기억이 지금 막 떠오릅니다. 그래가지고 한 8명 정도의 그라면은, 저는 뭐 그쪽 당 뭐 좌빨들이 무조건 민주당 쪽에서 매수할 거로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 과정에 그 한동훈 그 당대표는 이쪽을 선택할까요? 뭐 저쪽을 선택할까? 한번 지금 말씀 중에 들어보면 한동훈은 무조건 그 대통령 탄핵이 올라오면은 찬성한다고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 고성국 박사님 말씀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한동훈이 또 한동훈 주위에 대선 캠프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직 이쪽이다 저쪽이다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8년 전의 경험을 그 사람들도 알잖아요. 그리고 한동훈은 8년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사법 처리했던 책임자예요. 누구보다도 잘 알아, 그 상황을. 한동훈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법무부 장관 임명된 다음에 법사위에 나가서 야당 법사위원들한테 굉장히 비판적인 공격적인 질문을 받게 되면서 여러 가지 얘기 끝에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 검사 시절에 화양연화는 문재인 정부 초기였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검사 시절에 수사검사를 할 때 가장 최고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문재인 정부 초기였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 한동훈이 수사검사로서 다뤘던 사건이 뭐냐?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최서원 씨 국정농단 사건,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그리고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이에요. 양승태 대법원장 지금 대법까지 가서 무죄 됐는데 그 사람 감옥살이부터 시켰어요. 이재용 회장 그때 바로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요. 최서원 씨 아직도 감옥에서 못 나와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때가 문재인 정권 초기에 자기 수사검사로서의 클라이막스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탄핵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걸 한동훈이가 누구보다 잘 안다. 아무리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고 해도 막상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좌파들이 자기를 절대 그냥 놔두지 않을 거라고 하는 정도는 생각할 거다. 그래서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자기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위험으로 올 수 있다고 하는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 머리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옆에 있는 자들은 생각이 달라요. 진중권이, 김경률이 같은 자들은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서 저는 아직 이쪽이나 저쪽이나 결정하지 못하고 상황을 좀 더 보자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제3자 특검법도 그냥 포기하면 되는데 그냥 욕 한 번 먹으면 훨씬 더 많은 박수를 받을 수 있는데 한동훈이가 아직 포기를 못하고 조건을 자꾸 걸잖아요. 위헌적 독소조항 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압 공작, 저 좌파가 공작 그 외압을 한 것처럼 지금 공작하고 있다는 식으로
권성동이 계속 폭로하고 있잖아요. 그거까지 특검에 넣어야 된다고 조건을 달았어요. 이렇게 달면 좌파들이 못할 거야. 뭐 이런 계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좌파들이 그래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좌파들은요, 윤석열 탄핵을 시킬 수만 있다면 자기 팔다리 자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뭐 장경태 같은 자가 지금 연루됐다 그러잖아요. 장경태 하나 자르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이재명이나 조국 입장에서. 그래서 요 근처에서, 그러니까 특검, 해병대원 특검 근처에서 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거리를 딱 잘라버리면 끝나는 건데, 예, 그런 상황을 보면 아직 한동훈과 그 주위 사람들, 측근들이 대선 캠프가, 한동훈 캠프가 이쪽이냐 저쪽이냐 최종 결단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안하고 촉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미 다 결론이 끝나서 어쨌든 뭐 나는 윤석열 죽이고로서라도 대통령 될 거야, 이렇게 결론이 났다 그러면 저도 한동훈 반대 투쟁을 시작할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죽는 길로 가지 말고 사는 길로 빨리 와라. 그렇게 제가 자꾸 귀를 열어주기 위해서 논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